어린 시절 한국 동란이 일어났어요. 정신적인 폐허, 상실감, 그런 어려움 가운데 특히나 가난과 배고픔에 아주 참담한 그런 시절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외골수적인 그런 식으로 변했는데, 자연과 더불어서 항상 혼자 지내기도 하고, 그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제가 국민학교 이제 4, 5, 6학년 때인데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뒷산 그 개울가라고 생각이 나는데, 거기 찾아가서 물이 졸졸 흐리는 걸 본다거나, 또는 그 틈새에서 그 진흙을 파낸다거나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 그때 개울에서 나온 찰흙이 나의 소일거리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뭐 동굴을 만든다거나, 또는 모형을 또 인형을 이렇게 만들면서 참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혼도 많이 나고 했었어요. 그게 나의 아주 유년 시절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가난이라고 하는 거하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따라다녔어요. 그때까지 뭐 전혀 회복할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어쨌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해서, 그때는 이제 학교에 특별 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미술반을 선택하게 됐는데, 왜 그런지 몰랐지만 하여간 미술을 하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그걸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미술 선생님이 누군가 하니 6.25 때 하셨고, 그 진해에 정착을 한 유택렬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림 공부를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술 특활반을 통해서 온통 우리는 그냥 이젤 둘러매고 산이고 들이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생화 그리기에 몰두했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놀이였어. 어린 시절처럼. 어린 시절에는 흙을 가지고 놀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이 되니까 이제 조금 고급화된 놀이긴 하죠. 그 그림을 그린다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너무나 즐겁게 보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항상 즐겁고 유쾌하고 희망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젊은 어린 유년 시절의 꿈을 길러서 자랐습니다. 어쨌거나 합격했으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알렸는데, 집에는 사실 공부시킬 능력이 안 됐지만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딱 그 등록금을 하나 딱 대줬어요. 처음에 그 입학을 하게 됐는데, 1학년 들어가서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김영승 교수님이었죠. 뭐 일본 동경 도쿄 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신 분인데, 참 그 유능한 분이었어요. 자연주의적인 사실주의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진료를 가진 그런 선생이었는데, 그분한테 좋은 걸 배웠습니다. 수업시간에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점토입니다. 점토를 줍니다. 그걸 주물르고 이개고 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 점토를 만지는 순간, 이제 유년 시절에 그 시커먼 찰흙을 파내가지고 뭐 주물르면서 그 놀던 그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게 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연이 주는 가장 훌륭한 재료 아닙니까? 자연이 주는 점토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도자기도 만들고 뭐 인체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흙이에요. 점토. 일반 흙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점력이 없기 때문에 점토를 만지는 순간 그런 걸 내가 감지를 한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점토가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점토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점토에 특유한 향기가 있어요. 그게 어릴 때 맡은 향기와 대학 처음 들어와서 맡은 향기하고 유사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는 느낌이 그게 있어. 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그때 선생님한테 배운 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는 나의 조각에서도 통용되는데 내 조각은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점이 확산되고 커지면은 우주적인 어떤 그런 양과 어떻게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게 하나의 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흙을 우리 덩어리로 던지는 거 아니고 이게 가지고 쓰기 좋게 이게 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조각의 시초에 있던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배웠던 걸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점에서 시작한다. 선이 축소에 되면 점이 나오잖아요. 점이 연결되면 선이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 입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하나의 핵이 돼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에서 이게 자꾸 자라면은 어떤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서 커가는 겁니다. 자라는 거죠.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번식도 되고 번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리듬을 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평면 작업도 하고 석고대상이는 하지 않습니까? 1학년 가면은 우리가 손톱이 달 정도로 석고대상을 우리 왜냐하면 안 했거든. 고등학교 때. 그때 같은 클래스메이트지만은 다른 학생들은 대상실 들어가서 1시간이면 형태 잡고 어떤 볼륨이 나와요. 우린 그것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꼴을 잡기도 힘들고, 하여간. 그런데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손톱이 닳도록 분비된 겁니다. 그래서 흙은 흙대로 그렇게 열심히 주물르고,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혼자 하던 거예요. 그게 점이다, 점. 그래서 얼굴을 아마 엄청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만들었어요, 그때. 물론, 그때 들어간 학생이 20명이었는데, 내가 제일 잘 못했어요. 뭐, 다들 그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1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묘하게도 어려운 그 경제 사정 때문에 이제 공부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마침 1년의 그 모든 학과 수업, 실기 수업 해가지고 제일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다음 학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은 일생을 막 거의 그때부터 보면 한 60이 되는데 62여 년 작업하는 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나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조각을 안 하고 헤어를 했으면 더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후회는 않고 그때 그 감동, 흙을 만졌던 감동, 내가 조각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감동, 이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겁니다. 대학교 2학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신상을 다루게 됐어요. 전신, 그 인체를 이제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겁니다. 그건 빨랐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의 도달할 수 있었던 건데 전시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뭐 해부학적인 근거라든지 축성의 요소라든지 인체의 그 골격학적인 어떤 균형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거든요. 인체를 1학기도 했는데 조용하게 서 있는 여인이 먼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주시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희망적인 여인상을 손을 하나, 한 손 올리고 한 손 내리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거에 한 1m 20 정도 되는 소형 입상이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만들었지만 또 뭐 그 흐물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이제 석고를 떠가지고 이제 남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뭐 여타의 작업도 많이 했죠. 1학년이나 2학년은 갈 수 없는 그 웰딩실, 철조각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거기 들여다보는 건 선배들이 열심히 산소 용접도 하고 뭐 그런 걸 이제 보고, 야, 신기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때는. 그러나 그는 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 작업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와서는 또 점토 작업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뭐 다들 보니까 그 작품들 모아가지고 가을 되니까 국진에들 내더라고, 선배들이. 그래서 너도 내와 이런 식으로 해서 니아카 얹어놓고, 그때는 뭐 이런 화물차나 이런 거 없었어요. 학교 니아카 빌려가지고 거기다 싣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 경복궁 안에 민속박물관인가 하는 데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현대미술관도 하고, 현대미술관 원소 거기에요. 거기 이제, 거기서 국전을 했거든요.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희망을 주는 그 예인상이 생각도 안 해 이제 입선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놀랄 정도의 그런 성과였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 조각이라고 하는 그 제2의 나가 어떤 장소에 낯설 수 있다고 하는 건 자랑스럽게도 생각되고, 그리 했던 겁니다. 대학 3학년에 올라가면서 그 성년 대접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3학년 들어가면요, 혜택이 많아집니다. 그 못했던 철조각도 할 수 있었고, 또 나무나 돌도 할 수 있었고, 물론 인체는 대학의 주된 실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철조를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2학년 때 선배들이 낮에 하고 가지 않습니까? 밤에 살짝 문 따고 들어가서 그 용접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이 용접 그 가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제공도 하지만은 모자라면 개인이 그 보충을 하거든요. 그걸 이 틀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밤 12시고 1시까지 하고는 살짝 더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소동이 날 정도로 모른 척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 졸이고, 그러면서도 작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끔씩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게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용접 조각을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토 조각도 동시에 진행하고 같이 많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용접 조각은 사실 우리에게 마땅한 그 교수가 없었습니다.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따라서 뭔가를 용해하고 붙여나가고 하는 그런 길 외에는 알 수가 또 없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김정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미국의 브루클린 아카데미를 이제 졸업하시고 와서 그때 그 웰딩 하는 거를 배워서 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주 기초적인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본격적인 용접 쪽의 세계라든지 본격적인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철조가 갖는 새로운 미술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조금씩 난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았던 거는 곤잘레스, 주리오 곤잘레스 같은 그런 스페인 작가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용접 조각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인체를 모티브로 하되 변형된 인체, 선인장으로 된 무슨 인체라든지 뭐 어떤 사물을 내세워 가지고 인체를 대신하는 그런 형식의 절조각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상당히 앞서가 보이고 세계가 진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하여간 이 세계 용접 조각의 선구자인 것만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 하나 신문에 난 그런 한두 개 보고는 아, 이게 철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냥 녹이고 또 녹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인체를 했는데 제법 좀 당당한 크기의 인체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접묘법에 해당하는 뜯어붙이기식의 그런 기법을 난 더들 했어요. 인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점에서부터 출발한 하나의 양괴는 우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점묘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인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체 전체가 어떤 점의 그 확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뭐 접목법을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화가들도 그렇고 하지만 하여튼 조각에서 그 접묘식의 그런 입체를 다루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까 질문하신 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의 연습적인 그런 성향이 컸기 때문에 뭐 포즈니 뭐 또는 자상이니 뭐 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죠.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결과는 그 작품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포즈라고 하는 작품을 상당히 크게 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뒤에 뒷짐을 지고 하는 이것도 역시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시침을 던지고 다리를 약간 펴고 서 있는 그런 포즈였는데 그 표면에는 참 전묘적인 그런 흙의 그 직접적인 이 뜯어붙인 그런 흔적이 다 있어요. 진짜 얼굴 표정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런 표정으로 완전히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 기법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 이야기지만 내가 교단 한 24, 5년 동안 인체를 가르치면서 난 그런 점의 어떤 생명성, 점의 확대성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거거든. 핵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기법에 따라서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연습이니까, 그걸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뭉개야 되거든. 뭉개는 찰나에 아까 말씀드린 김경성 우리 교수님께서 그 왜 부시려고 그러냐. 그걸 쓰고 떠라. 그리고 자기가 재료를 줄 테니 떠라. 아, 감사합니다. 이게 좀 고맙잖아요. 그래서 석고가 그때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석고를 떠났어요. 1학기 때 했던 건데. 그래 해놓고 과다만 떠놓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웰딩 작업에 또 몰두도 하고 또 인체도 또 다른 인체도 하고 그래서 3학년 시절 보냈는데
이 2학기 때 김경성 교수님께서 작품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어디 있나 아주 그 가다 속에 있다 하니까 이제 그걸 떠서 국전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문도 모르고 2학년 때 입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례껏 하면서 그걸 석고를 떠서 출품했어요. 그것도 역시 구름에 싣고 그 했는데 그게 이제 약관 20세 국전의 특선이 됐는데 그건 그때 신문도 상당히 그 소개를 많이 했어요. 약관 20세 특선에도 많이 친친도 해주고 그 뭔가 용기도 많이 주고 그랬었어요. 그 작품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뭐 별것 아닌데도 나도 상당히 마음이 좋았죠. 아, 국전이라는 데가 이런 데가 있구나.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감을 주는, 심어주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죠.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몸은 항상 괴롭지만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학교 일에 충실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학창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새로운 기법을 내가 맞이했지만은 웰딩 기법, 용접 조각을 또 그때는 젊으니까 말이죠. 어떤 이 강렬하고 불꽃 튀는 이런 어떤 이 임팩트한 이런 어떤 작업이나 구조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2학 초에서부터 남 몰래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철조는 젊음을 달래주는 스름을 감싸주는 그런 어떤 위로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철이 주는 장점이 그거거든요. 철은 냉정한 거예요. 그죠? 철 자체가 냉정하듯이 이 조형화됐을 때 냉정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상탄 그 작품과 연결되는 길에서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62년인가요? 그때는 인체도 되고 또 방과 후에나 정식 시간에 했던 웰딩 조각도 어떤 작업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떤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런 작품인데요. 그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그때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료를 좀 제공해 줬습니다. 그 철 재료는 제공 안 했지만 가스는 전부 제공해 줬어요. 가스가 제일 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철은 우리가 저 근처에 있는 신촌 그쪽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에 있어요. 자동차 형 찍어내고 나머지 얇은 철판들이 막 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양해를 구하는 거죠. 우리 학생인데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필요한데 제공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얻어와서 그걸로 이제 용접하는 거예요. 두들기고 막 자르고 그런 그 열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철에 항상 희열을 느끼고 인체에서 어떤 정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대학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용접적으로 가장 먼저 데뷔된 게 신인예술상이었습니다. 신인예술상. 근데 그 신인예술상은 학생 때부터도 강의했지만은 기성 작가들이 주로 많이 내긴 했는데 거기도 학생들은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인예술상을 통해서 첫째 낸 게 크지 않는 이 작품인데요. 작품 8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가서 이제 장려상을 타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62년도에는 좀 더 큰 작품이 그 인체 그 데포메이션 된 철조 작품인데요. 그게 신인예술상 수석상을 탔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조각이나 이게 용접으로 된 작품들은 이런 좀 민전이라든지 좀 이런 기타 이런 공부전에서 어떤 성과를 보았고 인체 구조는 일단 학창 시절에는 국전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상대 어떤 그 이미 그 어떤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인체 변형에서 용집조각의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세계 이거를 그 시대에 기초를 완전히 잘 닦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므로 해서 내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 세계를 내가 갈구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나는 그 시절을 참되게 보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연이어서 입선 특선은 계속해서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각오를 한 게 내가 어렵게 살아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선생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65년도 끝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런 차에 이제 홍대 근처 이제 작업실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대 안에서 그 교수님이 쓰는 연구실을 좀 빌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웰딩 작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런 가운데 작품도 많이 쌓이고 또 나름대로 그 자신감도 붙고 이래 됐죠. 그때 당시에 철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앵포르멜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뜨거운 추상, 뜨거운 열기가 나는 그런 추상의 세계가 그때 한참 그 화단을 휩쓸던 그런 때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유사성이 있어요.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해왔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 그게 상당히 마주쳤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거나 난 그 웰딩 작업을 참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하고 하지만 그거는 가스가 솟아나고 2000도 이상의 열기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는 안 좋아요. 눈도 안 좋고 뭐 그러나 그 용접 불때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녹아나는 철의 물성화되는 철을 보면은 말이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녹이면 철이 말랑말랑하게 물처럼 흘러내려가게 돼.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철 구조가 물이 흘러서 내려오면서 쌓이고 해서 얼룩지고 패이고 잘려지고 그리고 막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 다른 데 가서 생존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루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성과라기보다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청년 비엔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리 비엔날인데 그게 이제 그 해 선발하게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그건 개의치 않았어요. 마침 그때 이제 국내 서울대 출신인데 조용희 씨라고 이제 커미션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는 파리 비엔날이 커미셔너제가 돼가지고요. 그 파리에서 우리 국가에 의뢰를 하면은 그 국가에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게 커미셔너인데 그 커미션에 의해서 이제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작가들을 선정합니다. 그 작품은 좀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런 작품이고 앵코르멜 계열의 작품이라서 좀 뭔가 거칠고 이 어떤 무형의 어떤 그런 집적된 그런 철의 구조이기 때문에 좀 취급하기 쉽지 않았죠. 그런 어떤 그 컨셉이 세계에 어떻게 맞을까 하는 건 의심을 가지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움직임이 세계의 어떤 그 장소에 갔을 때 조금 이게 비교가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대작 하나고 1m쯤 되는 폭의 이
얇은 그 작품인데 그 두 점을 보냈는데 뭐 잘 갔다 왔습니다. 그 철저를 통해서 이제 그 파리 비엔날에 먼저 접근했고 그게 나의 좋은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핸들 계열입니다. 핸들 계열. 그 이전에 핸들 계열이 조금 싹트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이 웰딩의 어떤 용접 조각의 그 절정기가 온 게 67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파리 비엔날 67년도 그때 아닙니까? 그때 한 작품이에요. 그때까지 한 작품을 이제 마무리한 게 초토입니다. 추상 표현주의 용접조각과 유사하지만은 또 이게 초토는 저쪽 그 핸들 계열하고 또 연결이 조금 되기 때문에 어떤 난형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접을 통해서 파이고 떨어져 나가고 거칠고 하는 또 매끄럽고 하는 그런 음량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지만 그것도 한 일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리듬화된 어떤 형질과 바깥과 속, 안과 밖 이것이 어떤 그 재질적인 그 차이를 가지면서 존재를 하기 시작했죠. 안과 밖, 내면과 표면. 이 상당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어떤 대비된 어떤 형식을 초토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왔던 그 이글거리는 용접의 어떤 그런 자국하고 새롭게 이렇게 전개될 핸들 계열의 반듯한 표면하고 이것이 서로가 중첩이 되면서 어떤 난성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에는 그런 그 완벽한 자기의 감정이 패인 그런 것과 단절되고 폐허가 된 어떤 시대의 어떤 흔적과 이런 것이 막 상존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이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오만 희노애락이 그 속에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그 안과 밖의 관계, 거칠고 따뜻한 그 관계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면서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난 초토는 그 관계에 어떤 피눈물 나는 사연이라든지 희망적인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어눌려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은 아마 보면 좀 끔찍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세월의 그 흔적도 보이고 시간의 어떤 쌓임도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발생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가에 갔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그것이 줬던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하나도 이거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정은 다르죠. 거칠고 매끄럽고 하는 그런, 그리고 어떤 동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형상이 뭔가 느끼도 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감을 느끼게 되죠. 유기적인 감을. 그러면서 또 그 냉정한 하나의 그 인간의 본성이나 본성에 드러나는 감정을 거기서 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난 그런 데서 상당히 본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 들고 그는 반복과 연속된 어떤 리듬 이것이 결부되면서 더 한층 더 살아있는 그런 그 생명체로 반복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사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그 하나의 점에서부터 모든 게 발전해서 또는 아메바가 자꾸 자라듯이 그 커가면서 그런 형질로 환원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도 지금도 그 정신이 바뀐 게 없이 그냥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 그런 흔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형상에서 오는 차이별점이랄까 변별성 이것 때문에 오는 그 시제
구분되어질 뿐이지 그 내면에 속해 있는 정신은 그대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핸들 계열의 일을 조금 좀 적시해 나갔다고 하는 게 그때 어느 정도 그 시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웰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핸들적인 이 요소를 아메바가 커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게 그 이후에 나타난 비유입니다. 비유이고 동시에 비유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좌우 대칭 구조로서 완결된 핸들의 그런 작품에서 이제 또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미묘하게도 그런 완충지대에 있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진에 가서 또 연이어 그 국회의장 선거 또 타게 되고 이 동그란 거 두 개 큰 거 있죠. 가운데 뭐 흘러내린 것도 있고 그거하고 또 요런 게 있어. 그 한 세 개 정도를 산파울로 비엔날에 그때 69년도입니다. 그 이듬해 그걸 연이어서 내게 된 거예요. 거의 같은 동대에 시작하고 동대에 끝나면서 하나는 국진으로 들어가 하나는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초토라고 한 그 명명한 거는 그 작품에서도 그냥 그 바로 느낄 수 있지만은 폐허가 된 하나의 그 장소, 땅,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초토라는 말을 크게 한 겁니다. 일단 비극적 그런 그 성향이 그 타이틀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 흐르는 그런 반듯하고 매끄러운 그런 거는 그런 가운데 어떤 새로운 희망적 요소를 담아내는 그런 걸로 이제 표정을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아까 이렇게 설명했듯이 그런 어떤 우주적인 어떤 형식의 어떤 그 표정들 또는 하나의 괴체가 유기적인 형상을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우주적인 그런 형식 그것은 하나의 그 완전한 거는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원 속에 이 어떤 그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 사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흔적도 나타내고 그 역시 초토에서처럼 파이고 짓눌러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그 우리 총체적인 삶의 하나의 모습을 우주적인 그런 형식으로 잇대면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의 작품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유라고 슬플 비자에다가 우주 우자를 붙여서 슬픈 우주다 이렇게 좀 못된 그런 제목을 지어보기도 하고 결국 그때 그 상황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삶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참 힘들었다. 참 이게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비참한 것이 아니었나. 그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그 시대상을 어떻게 보면 또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타이틀도 되고 작품의 내용도 되고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사실은 초토든 비유든 연이어서 그 연결되어 왔는데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공격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비유의 그 컨셉은 사실 초토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요소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변질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기법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비유는 핸들의 어떤 계열이 시발될 이 시점부터 조금씩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용접 쪽은 캐스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지만은 비유는 말하자면 핸들의 어떤 이 축조법에 따라서 석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점토를 하나하나 발라 올라가듯이 키네틱적인 요소를 두고 움직이면서 거기다가 석고를 쳐 바르는 거죠. 쳐 발라가면서 어떤 일정한 그 양의 세계로 접근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석고를 발라서 형태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초토는 철을 녹이고 찢어내어서 마지막 형상을 만들지만 초토는 하나하나 발라 들어가면서 이 어떤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그 용접과 석고와의 그 바르는 차이, 그 차이가 기법의 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어떤 마지막 면에서는 비유는 어떤 형태를 향해서 가는 형틀이 있습니다. 형태를 향해서 이 석고를 쳐발라서 그 형태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형태에 도달한 부분은 만드는 부분이 되고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유기적인 아주 거칠은 그 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동적인 요소를 통해 돌리면서 완기를 해나가는 그런 형식의 기법이니까 조금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초토는 타원형의 어떤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비유는 완벽한 기하학적인 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이다,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핸들은 타이틀에서 보이듯이 그 문고리를 일컫는데요. 문고리라고 하는 거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죠. 문고리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고리 그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고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의 를 만지는 그 손이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항상 이게 반짝거리고 만들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생각 이수는 처음에는 거칠었던 게 자꾸 사람들이 만져서 안과 밖을 드나들고 안과 밖과 소통하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점점 더 곱고 빛나는 그런 형식으로 환원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문고리의 그 외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거는 잘 안 보이지만은 결과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상관관계를 항상 좀 유니크하고 은유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해보고 싶은 거고, 실제의 뜻은 그게 안과 밖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통하느냐, 그런 것이 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주제에 접근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어떤 핸들적인 요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소통이다. 안과 밖, 또 위 아래 그 요술처럼 음과 양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 초토에서까지 유기적인 어떤 추상 조각에 이르기까지는 거의가 다 자유로운 어떤 형상으로 자유롭게 내버려 뒀는데, 비유나 이 핸들로 이어지면서 나의 어떤 구조체는
대칭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대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조는 내 조각이 항상 유지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건 생각이 자꾸 떠올랐던 거예요. 마치 서양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주의적인 그런 운동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막 인간의 욕망을 없애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이 구조를 대칭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이래야지 그 속에 들어있는 소통의 힘이 난 생명감을 더 크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참 아직도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아직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러나 표면이 매끄럽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형상이 똑같은 게 나열되고 하니까 그게 그런 대로 공간에서는 뭐 그냥 그 심심치 않게 그 환경을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핸들을 이제 만드는데 핸들은 하나의 그 순환하는 생명체라고 생각했어요. 순환하는 생명이다. 계속 돌아가면서 커지거든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커지지 않는 순환의 핸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거의 70년대를 거의 풀로 한 단면에서는 그게 채워지다시피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나 또 연이어서 후반기에 돌이라고 하는 그 물질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작품을 다각도적으로 재료를 통해 진행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69년입니다. 또 60년대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 한국 화단에 그 비전이 좀 빈곤하다. 이렇게 해서 비전 빈곤이 한국 화단의 새로운 그 미술 운동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한국 현대 미술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AG가 결성이 됩니다. 딱 3년 운동하고 이제 종료를 깨끗하게 했죠. 이제 미술 평론가도 계셨고 또 그 평론을 통해서 새로운 미술 사조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3권 걸쳐서 출판했습니다. 그 정도로 활동을 했고 슬로건을 확산과 제1 환원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내세우고 그다음에 현실과 실현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이제 내세우고 탈관념의 세계 이렇게 3개의 타이틀을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그건 전시를 할 때마다 하나씩 내세우는 건데 그 지금 생각하니까 참으로 그 훌륭한 제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제가 확산하고 환원한다는 게 상당히 새로운 미술에 중요한 건데 그때 그 캐치프레이로서 내세웠다 있었다는 건 상당히 그 획기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은 환원에 관련되는 거, 확산에 관련되는 그런 작업을 사실 해왔던 거거든요. 어떤 의미든 간에 내 자의적인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모든 것에 확대가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지금 되돌아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AG에서 내걸었던 그 첫째 테마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저없이 만들었던 게 핸들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대형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전시를 어디서 했는가 하니 지금 덕수궁 바라다 보면 오른쪽 모퉁이에 이제 공보관이 있습니다. 공보관 화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하는데 그 석고를 가지고 쳐바르고 돌리고 표면을 다듬고 결국은 돌리다 결국 형태를 맡기고 만들어진 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윤기나는 그 표면이었는데 그게 한 1m 한 3, 4세 50대까지 1m 굉장히 큰 겁니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몰라요. 그 소실되긴 했지만은 그거를 냈는데 참 나는 그 신체
조각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몸을 굴려서 그걸 이게 쳐 바르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한 달 동안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게 또 와우산 꼭대기에서 판자촌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서 만들어가 굴러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때 내가 학교에 강사로 나갔기 때문에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로프로 묶어서 이제 굴려서 내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에이즈전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는 유해전을 이제 그 경복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했거든요.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공보관에서 했던 일회전이 수직적 구조 있다면은 이번 이회전은 수평적 구조로서 땅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요소를 띄우면서 그 좀 인스탈레이션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제 작품을 유도했는데 그때 등장됐던 거는 이제 뭐 흙도 나오고 일단 그 네모난 그런 강목도 나오고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이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지면서 어떤 바닥 공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식의 작품인데 거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흙이 동정이 되었다. 그 흙은 내가 옛날에 만졌던 흙하고 유사한 흙이지만 그 흙은 전혀 다른 그런 흙이죠. 그러나 대지에 대한 걸 그 실내에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은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대지 위에 어떤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존의 어떤 그 나무라고 하는 구조체를 그 대지 속에 묻은 거예요. 사실 이런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실내에다가 흙을 등장시키고 거기다가 다시 매끈하게 조각된 나무를 묻고 그것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구사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의 덩어리를 놓고 그것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석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그 관험해보는 그런 계기로서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상당히 나로서는 역작이다, 상당히 힘이 들어서 한 작업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떤 그 리듬인데 18개의 긴 강목을 볼트낫을 가지고 전부 연결해 가지고 화랑 바닥에 쭉 끝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진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어떤 흐름이 나무와 나무를 통해서 그 고리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게 그 마지막 그 작품이었는데 사실 테마 자체는 탈관념이 세 개 있는데 관념적인 거하고 탈관념적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식의 작품으로 된 판단이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그 마디와 또 마디 사이에 연결된 이 볼트낫의 그 에너지하고 또 이 긴 막대기가 뒤틀림이 있어 지나간 흔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기적인 또는 또 일정한 형식으로 지나가면서 획을 그어가는 그런 모양이란 뭐 특이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개인전이 1974년에 개최됐어요. 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 내가 좀 화단에 어떤 발을 이제 들여놓은 이후 활동 사항을 보면 좀 늦게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럴 것이 개인전을 개최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고 또 그 투여되는 그런 그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에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첫 개인전을 명동 한양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로 내 작품의 소재가 나무였어요. 아주 거칠고
묵직한 그런 철이나 또 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 석고라든지 캐스팅의 작품 이런 것들 약간 지향되면서 나무가 주는 그런 가벼움, 나무가 주는 어떤 인간적 요소 이런 것들이 좋아서 나무를 많이 이제 그때 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그 숨결처럼 나는 리듬을 그 나무에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큰 통나무를 갖다가 이제 깎아서 어떤 극과 극을 남기고 그 중간에 부분은 어떤 리드미컬한 어떤 공명을 내어주면서 그것이 적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끔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면과 하나의 단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핸델에서 이야기했던 대칭적인 요소하고도 유사한데 극은 하나의 좌측 부분을 의미하고 또 한 부분은 우측 부분을 의미하는 극과 극이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그 대칭적 요소를 주면서 그 속에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흐름이 파도처럼 그 흔들린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 파도처럼 흔들린 리듬이 쌓이면서 극점을 이룬다. 그래서 극과 극이 형성되었던 건데, 기본적인 그 요소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극과 극의 문제. 그래서 자와 우의 문제. 그래서 거기서 대칭적인 요소가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 74년도 첫 개인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형상의 요소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는 바로 극과 극이 주는 중간 개체에 있는 물질의 어떤 그 적의적인 요소, 즉 쌓는다라는 단계의 요소 이렇게 그걸 규정을 하는 거죠. 극과 극이 충돌하지 않게끔 항상 중간을 소프트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개체가 어떤 물결의 어떤 흐름처럼 보이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위적인 그 구축이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이런 통나무에서 이렇게 뭐 흘러내리는 것도 있었고 그것도 하나의 그 리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극과 극이 대시하는 문제에서 하나의 부분이 이탈해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총체적인 어떤 의미를 그 삶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간다는 게 이 삶의 모든 흔적은 그런 그 어떤 사연이라든지 어떤 그 생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누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그 공간도 말이죠. 이게 그 먼지가 쌓이는데 먼지도 오래되면 이제 하나의 그 지층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건 쌓인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쌓이는 걸 통해서 시간을 끌어들이고 또 시간에 의해서 또 쌓이는 물질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삶의 어떤 모든 일정에서 흐름이나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쌓이는 걸로 그걸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쌓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뭐 쌓아야 되겠다. 쌓기 위해서는 또 그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단과 쌓이는 것의 어떤 그 싸움의 어떤 문제들이 결부되어지면서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그 테마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되고 작업도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의도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
그 의도를 갖다가 다시금 제의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게 의자, 그 의도, 다른 의자, 마음 의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에 있는 그 문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그 두 가지의 요소가 어떻게 접합을 하고 또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도 그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무에서 얻어진 그 어떤 테마적인 현실이 70년대 말로 이어지면서 돌이라고 하는 소재로 연결되게 됩니다. 극과 극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지향해 나가면서 절단이라고 하는 단질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돌을 절삭한다거나 또 균열을 줘서 균열되고 절삭된 어떤 단위 개체를 다시금 어떤 원래의 구조 속에 개입을 시켜서 하나의 덩어리로 숙성시키는 그런 형식의 작업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77년도 gen지화랑에서 있던 전람회고 79년도에 있었던 공간화랑에서 전시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돌의 경우 하나의 자연적인 돌을 균등하게 절삭을 해가지고 자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개별 개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개체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금 제자리에 환원시킨다. 그리고 그 원래의 어떤 자연적인 물성으로 이게 축적을 시켰을 때 축적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금 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물성은 원래 그하고는 전혀 또 다른 하나의 장소에 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절삭이 되고 균열이 된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져서 원래의 물성과 흔적과 또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하나의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이는 어떤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원질의 재료를 전체를 통해서 절삭을 한다거나 절단하는 그 형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표면을 아주 규격을 지어서 절삭을 하고 그것을 뜯어내는 완전히 절단이 아니고 그 부분만 뜯어내는 그런 양식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의 어떤 형식이 되어지는 거죠. 표면을 통해서 규격화된 문을 뜯어내서 그것이 갖는 차이점을 통해서 어떤 전체의 느낌을 찾아내는 거하고 전체를 전부 절단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버리는 거하고 전체가 분해된 걸 또 고스란히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하고 그건 조금은 자기적인 차이는 있거든요. 자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느낌에서 오는 것은 거의 뭐 유사한 그런 과정이 하지만은 그런 그 전체를 물성의 그 내면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전체를 그 절삭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환원시키는 그런 형식은 돌에서도 있지만 나무에서도 있습니다. 옹이가 있고 결이 있는 통나무를 그냥 고스란히 토막을 내어가면서 그걸 다시금 그 나무로 환원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돌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하고 유사한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느낌이 더 나무가 더 확실합니다. 나무는 어떤 지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있으니까 돌은 그냥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그걸 절삭을 하든 그 표면을 뜯어내든 그건 돌은 돌 그대로예요. 그 나무는 원래 통나무가 있는데 그걸 다시 절삭을 했을 때 또는 그걸 다시금 환원시켰을 때는 원래 나무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표면적인 어떤 균열이 있기 때문에 표정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입체나 작품을 하려면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새롭고 또 진취적인 재료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지라고 하는 이 종이는 참 특수한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자연물에서 축출되는 그 소재고, 우리의 어떤 그 토속적인, 전통적인 그런 그 아주 확실한 재료에 속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지는 많은 작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끌어들이고 있는데, 70 중반에 거의에서 80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그런 한지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 한지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한지의 원재가 어떤 거 있느냐, 한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런 그 과정도 많이 우리가 훑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시간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공장에 가서 이 지나가는 글을 항상 지켜보고, 그 중간에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 재료가 어떤 건가를 확인해서 그거를 가져 나오는 그런 그 액션을 취했거든요. 근데 넘어가면 그냥 나중에 결과가만 나오지, 중간에 있는 그런 보기 좋은 그런 그 어떤 진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작가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단계의 진료가 나왔을 때 그걸 그냥 거기서 뽑아내오면 그게 자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지 공장이나 이런 데는 많이 댕기면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손뭉치 같은 거 그걸 뜯어서 이렇게 이제 말리기도 하고, 뭐 눌러서 그 형틀도 뜨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그때 쓰던 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꺼내 쓰거든요. 나의 경우는 그 한지를 뭐 4합, 5합, 6합 이렇게 이제 두터운 거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만드는 공정도 복잡하고 힘들지만은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이 두툼하고, 나는 그 한지가 최소한도 6합 겹을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그 적의적인 거죠. 그래서 합해 나간 그런 거를 많이 합한 것을 찾아와 가지고 그거를 평면사로 그 결합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 그걸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구획된 그 덩어리를 서로 결합을 시킨다는, 전부 결합을 시키고 좌우 상하로 전부 결합을 시키면서 하나의 공간을 이제 형성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런 입체에서 돌이나 나무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돌에서 질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자기하고 유사한 그런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작업이 용이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손쉬운 그런 것이 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종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1988년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문화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게 올림픽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1차는 소재에서 세멘트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구성했고, 2차는 철, 이제 캐스팅이라든지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는 작가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 3차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초대해가지고 각국에서 초대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가져온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1, 2차 심포지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심포지엄이 문화 올림픽처럼 진행이 됐는데, 제 1차는 돌이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1차 심포지엄이 선발이 돼서 한국 대표 작가로 이제 2사람이 딱 됐어요. 2차는 3사람이 됐고, 근데 1차는 나하고 신문섭 선생님이 같이 했는데, 선발이 돼서 87년 여름에 3개월 동안 이제 작업을
몽촌토성 그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적의에 대한 작품이었는데, 적에 대한 작품인데, 싸움에 대한 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순환이라고 하는, 아까 소통이라고 말했는데 순환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도 있고 또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문화가 그 개입이 되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순환을 통해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환을 의식해 가지고 작품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요. 지금 그 도록에도 나왔지만 재료는 화강석과 현무암 이 두 가지 가지고 했어요. 내 그 즉위적 작품에서 링과 돌과 이런 것이 개입이 돼 가지고 수직으로 형성해가는 그런 작업처럼 화강석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현무암을 절단하고, 그 현무암은 까만 그 색채를 띠는 그런 재료죠. 그걸 그 속에 개입하고 또 다시 화강석을 넣고 이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링과 돌 이렇게 축축이 되는 것처럼 이제 쌓아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한히 공허공간으로 전개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다시 그 뿌리를 땅 속으로 묻어내는, 땅에서 솟아나서 다시 땅으로 솟구쳐서 들어가는 이런 순환의 논리 또는 소통의 논리로 그걸 이제 쭉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물체 속에 생긴 새로운 공기가 통하듯이 자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소통의 공간이 있고 그 중간에 소통의 또 공간이 또 자연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만드는 테두리는 이 적의적인 이 자기를 통해서 형성된 이 돌과의 어떤 이 구축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다시금 되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돌은 이게 결구처럼 맞물리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큰 돌을 중간을 잘랐어요. 중간을 자르고 면을 만들어서 면과 면을 연결하고 또 면과 면을 연결하고 해서 큰 하나의 면을 만들고 그 속에 공간을, 내면의 공간을 그냥 투시하는 공간을 엮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소리가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자연적이고 뭐랄까 좀 무식한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크고 이게 거창해 가지고 무게가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작품들은 사실 실내에 들어가기 사실 힘든 작품들이어서 근데 그 토탈에서는 그걸 다 용인을 했어요. 포크레인은 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지게차가 이제 큰 지게차에서 들어가서 전부 작업을 했는데 아주 위험도 많이 따르고 그랬긴 했지만 하여간 돌이 꽉 찬 돌이 아니고 내면이 뚫린 돌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그런 형식의 작업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벽한 어떤 장소까지 가게끔 물론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큰 작품이 서너 점이 되는데요. 모두가 다 그런 아슬아슬하고 내면의 어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 공간이 존재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게 토탈 미술관에서 썼던 스톤 계열의 재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런 그 내면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는 고심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내느냐, 그것도 스케일화한 그런 그 이미지 내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고심도 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 작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철도 침묵은 집합의 어떤 테마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침묵과 침묵 또 침묵과 침묵 이렇게 침묵을 쌓아서
쌓아서 그걸 철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 묶어버리는 이런 묶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건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보이게끔 했어요. 이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묶어서 묶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메스를 이렇게 발라 나가면서 척골을 쳐발리면서 이게 어떤 이 덩어리를 만드는 것도 묶는 거거든요. 단지 끈을 가지고 안 묶어서 그런 거지 묶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인체도 그냥 덩어리를 막 붙여서 아니고 깎아서도 아니고 붙여서가 아니고 따박따박 이게 형을 축조해 가지고 인체를 만들 때는 그건 물론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데포메이션 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묶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점토 작업에서 이게 뭐 문지르고 주물르고 하다가 이게 뜯어 붙여서 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는 묶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실제로 그 토탈에서 재료를 통해서 묶었는데 이런 묶여서 안 될 걸 묶었다는 그런 그 이질감도 있고 역설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또 이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부러. 그 돌을, 사각 돌을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결구처럼 이게 올리라서 가운데 구멍이 난 것도, 그것도 묶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간 속에 서로 돌려가면서. 그것도 한원의 조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공간을 묶고, 사이에 어떤 공기가 통하도록 숨구멍을 내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묶는 거라고 하는 게 실제로 묶지 않아서 다 그런 인식은 그와 유사하게 그 통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참 그 재미있는 이야기 같더나 묶었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도 연결된다는 생각은 아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은 그러나 이게 뭐 이 조합이 되니까 결국 풀이를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논리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이론도 될 수 있고,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적을 할 때도 그 단순한 적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쌓인 게 아니거든요. 그 항상 그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서 그 쌓아 나갔던 건데 명제상의 어떤 데서 그것이 표현이 안 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자를 나중에 붙였는데 조금 작업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숙고된, 좀 검증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은 쌓고 의는 그 사상성, 정신성 또는 마음의 감성적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 더욱더 많이 개입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시사한다. 그럼 그냥 단순히 쌓지만 말고 더 의미 있게 쌓아라. 앞으로는 더 그런 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이는 적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진행하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나는 그런 쌓고 부시고 쌓고 또 아까처럼 내면의 공간을 줌틀이 통하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위에 중요한 하나의 조직적 그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결구라고 하는 거 말하면 그런 우리 그 전통 그 건축에서 나오는 그 연기라는 게 있죠. 연결. 그걸 결구라고 그러는데 결구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음양인데 암끝과 수끝이 이제 이 맞아서 어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그 전통 그 건축에서는 반드시 그 결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결구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난 그 결구적 그 현상을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조형 속에서도 적의적인 구조 또는 절단하고 다시 되쌓는 번복의 문제, 반복의 리듬 이런 많은 그 요소를 진행하면서도 그 속에 핵심이 되어지는 건 결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요철의 문제도 개입이 되는 거예요. 결구 속에는 요철이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받아들인 게 요술이라고. 그건 또 결과가 같은 거, 음양하고 같은 거죠. 그런 음양의 문제, 요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을 하나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그 한쪽을 파고 또 한쪽은 이쪽을 파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맞게끔 그 하나의 형태는 이쪽에서 메스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문제는 반대쪽에 이루어져서 이게 결과가 맞는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부 나의 그 적의적인 구조체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철의 문제, 그리고 음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에 다 결부되어서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그건 통틀어서 내 자기에서 전부 통틀어서 다 거의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철도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돌려버린 게 아니라 이거 가다가 정지를 해버린. 그러면 이게 어떤 물성의 특성이 만들 구부러진 이 가운데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구부러진다. 그걸 나는 똑같이 해버렸어. 그냥 이러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돌에도 그건 구부릴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해서 했던 게 그 작품이 구부린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서 올리는데 그것도 토막을 내가지고 축조를 해서 쌓아 올린 겁니다. 환원의 역학이 거기서 등장이 되는 건데, 순환하는 그런 구조처럼 생명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구조처럼 이게 영원히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그게 꽉 찬 느낌이 들어가지고 위를 뚜껑을 뺏기버리는 게 지금 만들어진 구부림의 어떤 스토리 되어지는데, 대형적으로 그걸 유사를 했고 묘사를 했고 쭉 표면을 참 쪼아서 어떤 그 잔다듬 같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행동의 반복작용이에요. 그것도 신체적인 그 어떤 신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반복하는 무심의 반복이다. 이 쪼는 게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 이거 지루하다고 저게 쪼는 게. 저걸 잘 쪼는 사람은 돌을 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그 양태는 그 현대미술가에서 조장한 철 파이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멍들이 막 무수히 나이고 막 이게 흔들리는데 그게 1차적으로 용접을 통해 참 녹이면은 이 구부러지면서 또 그 사이사이 불때 그 온도에 의해서 막 녹기도 하고 해서 구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그 작업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큰 파이프를 녹이고 구멍을 뚫어서 내려오다 보면 물질이 나름대로 움틀거리고 구멍이 나면서 반복의 어떤 여지들이 흔적들이 남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작품이거든요. 그건 무목적의 목적이에요. 그냥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그 작품이에요. 그 하나는 또 해가지고 그걸 어떤 기계를 통해서 표현 거고 하나는 있는 그대로 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세워서 두 개의 철기둥이라 그래가지고 대비를 시켜본 겁니다. 그래 압도적이지 않아요? 까만 게 자세히 보면은 반복의 흔적이 서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어떤 메스에 대한 물질의 저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스를 가하면은 철은 움직이는 현상적으로 그 움직임이 그것이 나오는 그 굴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의 그 반복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흔적과 그 반복 작업이 2000도가 넘는 열을 통해서 반복을 했다는 그런 데서 사물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흔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반응한다는 물질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철 기둥이 각기 같은 자기를 통했지만은 표정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그 공간을 정확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그는 상당히 힘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복의 어떤 자기는 사실은 무목적성으로 이게 지불을 해놓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잘라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쫓는 거, 그냥 뚫는 거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행동은 어떤 신체적으로 볼 때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복이라면 무슨 목적성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기 뚫고, 이건 크게 뚫고, 이건 적게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듯이 목적이 안 생기면 그냥 하고 싶은 데 해버리니까 그냥 지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어떤 자국의 흔적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기를 맞춰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철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돌은 정으로 막 두들겨서 깨나가지만 철은 이제 용접 불대로다가 녹여서 하는 거거든요. 저거 제멋대로 안 돼요. 막 지 마음대로 막 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들고만 있으면. 에펠 탑절은 그 산업 박람회 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것은 야외 어떤 그 환경 작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작품이어야 되죠. 그런 작품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평면 작업, 종이 한지 작업도 우리는 힘이 없어지면 이제 그 평면 그 작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서 입체를 가져올 수 있는, 입체를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평면을 그 작품 속에서 한번 완성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양만 많이 늘어나는데 하여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살아서 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그 탑도 만들고 뭐 작품도 하고 뭐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하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조금이라도 진행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내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각할 거야 아마. 참 힘들었는데 이런 기회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냥 조각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각이 좋아요.